어디서 오셨어요? 브라질에서 발견된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비밀 조사를 촉발한 20가지 충격적인 발견들을 알아볼 준비 되셨나요? 그들은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자, 시작해 볼까요? 18. 어부들의 친구, 돌고래들. 브라질 라구나 근처 산타 카타리나 해안에서 병코돌고래들이 지역 어부들과 1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놀라운 사냥 동맹을 맺고 함께 일해왔어요. 돌고래들이 숭어떼를 해안 쪽으로 몰아오면서 특정한 머리와 꼬리 움직임으로 어부들에게 신호를 보내요. 이 신호는 그물을 던질 가장 좋은 타이밍을 알려주죠. 이런 복잡한 소통 덕분에 어부들은 돌고래와 함께할 때 80%가 넘는 성공률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혼자서는 30%도 안 되는 성공률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예요. 돌고래들은 그물에서 빠져나온 물고기들을 특히 나눠 먹고 이 기술을 새끼들에게 물려주면서 배운 행동이 세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답니다. 이 자연스러운 협력은 1847년경에 인간의 훈련 없이 시작됐어요. 브라질 정부가 한때 관광이 방해될까 봐 이 사실을 비밀로 하려고 했지만 과학자들은 이걸 인간과 동물의 팀워크로 매우 특별한 사례로 인정하고 있어요. 연구 가치가 정말 크죠. 17. 신화 속 바다뱀. 누군가 브라질 해역에서 찍은 커다란 뱀처럼 생긴 생물 사진을 공유했어요. 이 생물은 알려진 어떤 바다 동물보다 훨씬 컸죠. 법의학 분석 결과 사진이 신뢰할 만하다고 나왔고 조명과 물결 패턴이 아주 현실적이었어요. 어부들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슷한 목격담을 보고했는데 100피트가 넘는 길이의 낯선 특징을 가진 생물이라고 묘사했어요. 브라질 해군이 일부 보고를 조사했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소나로는 지능적인 행동을 보이는 커다란 움직이는 물체를 탐지했어요. 과학자들은 바다가 5%도 안 되는 부분만 탐험됐다고 지적하면서 브라질 깊은 바다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대형종이 있을 여지가 있다고 해요. 일부 보고서는 공식 기록에서 사라지기도 했고 목격자들은 당국으로부터 목격에 대해 조용히 하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하네요. 사진을 공유한 사람은 해양 당국으로부터 관광과 어업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사진을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메갈로돈. 2012년 11월에 브라질 해양경비대 헬리콥터가 구조 임무 중에 물 아래의 거대한 상어 그림자를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추정 크기는 60피트에서 80피트 사이로 알려진 백상아리보다 훨씬 컸어요. 고화질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이게 살아있는 메갈로돈일 수 있다고 결론 내렸어요. 메갈로돈은 300만 년 이상 전에 멸종했다고 알려진 선사시대 상어거든요. 이 영상은 정부에서 기밀로 분류됐고 승무원들은 비밀 유지 서약을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고래나 물고기떼로 치부됐지만 해양 생물학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상어 같은 움직임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어요. 브라질 근해의 깊은 바다는 탐험되지 않은 해구들이 많아서 완벽한 은신처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 메갈로돈이 아직 살아있다면 고래나 상어를 사냥할 수 있는 최상위 포식자가 될 거예요. 브라질 해군은 목격 장소 근처에서 순찰을 강화했다고 알려졌지만 공식적으로는 이 발견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흔한 흡혈박쥐. 브라질에 사는 흔한 흡혈박쥐는 독특한 적응력을 가진 능숙한 포식자예요. 열감지로 혈관을 찾아내고 근처 심장 박동까지 감지할 수 있어요. 날카로운 이빨로 작은 상처를 내고 항응고 성분이 든 타액으로 피가 계속 흐르게 하죠. 한 마리가 먹이를 먹을 때 자기 몸무게의 절반까지 피를 마실 수 있어요. 이 박쥐들은 가끔 같은 동물을 반복해서 찾아가요. 전통적인 방제 방법을 피하도록 적응했고 외딴 지역에서는 새로운 먹이, 심지어 사람까지 물어요. 마취 성분이 든 타액 때문에 물린 걸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하죠. 흡혈박쥐는 남아메리카에서 광견병을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브라질에서도 여러 해 동안 사례가 보고됐어요. 연구에 따르면 이 녀석들은 지능이 높아서 먹이를 찾을 때 서로 협력하고 무리 멤버를 돌봐주기도 해요. 일부 박쥐는 잠든 사람을 먹이로 삼을 때 여러 부위를 테스트하며 적응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어요. 당국은 대중의 불안을 막기 위해 정보를 신중하게 관리하지만
시골 지역 주민들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박쥐들 때문에 만남이 늘고 있다고 보고해요. UFO 목격 사건. 브라질은 이제 매력적인 UFO 목격의 핫스팟이 됐어요. 당국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다른 많은 정부들과 달라요. 2020년에 마제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들이 나타났어요. 완벽한 삼각형 대형으로 움직이면서 갑자기 불가능한 기동을 했답니다. 여러 목격자들이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이제 브라질 공군은 모든 조종사들에게 UFO 조우를 보고하도록 요구해요. 이는 전례 없는 공식 인정이에요. 이 물체들은 맥동하는 빛을 내고 색깔을 바꾸며 관찰자에게 반응하죠. 엔지니어들이 영상을 분석한 결과 시속 3,000마일이 넘는 속도와 순간적인 90도 회전을 보였어요. 이는 알려진 항공기라면 파괴될 만한 거예요. 시속으로 치면 대략 4,828km 정도예요. 목격은 종종 광물 매장지, 수력 발전소, 핵시설 근처에서 일어나요. 아마 감시 활동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브라질은 공식 조사 절차를 갖추고 있고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공유해요. 정부들 사이에서 이런 투명성은 드물죠. 군 조종사들은 UFO가 레이더에 나타나고 무선에 반응하며 제트기 속도를 불가능한 정밀도로 따라온다고 보고해요. 수십 명의 목격자가 있는 대규모 목격은 환각 같은 설명을 배제시켜요. 기밀 해제 문서들을 보면 브라질이 수십 년 동안 이 물체들을 추적해왔어요. 수천 건이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를 모았고 이는 인간 능력을 초월한 기술을 보여주죠. 일야지 케이마다 그란지, 스네이크 아일랜드. 일야지 케이마다 그란지, 즉 스네이크 아일랜드는 브라질 해안에서 25마일 떨어져 있어요. 민간인 출입이 금지돼 있고 과학자들은 군 호의를 받아야 방문할 수 있어요. 이 섬에는 독특한 뱀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살고 있어요. 특히 골든 랜스헤드 독사예요. 공식적으로는 1제곱미터당 한 마리 정도라고 하지만 2019년 열화상 촬영에서 일부 지역은 그 거의 3배, 즉 110에이커 섬에 4,000마리 이상의 독사가 드러났어요. 이 독사들은 매우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수천 년 동안 고립된 탓에 이 독사들은 본토 친척들보다 5배 강한 독을 발전시켰어요. 새들을 효율적으로 사냥하기 위해서죠. 마지막 등대지기와 가족은 뱀이 환풍구를 통해 들어와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등대는 자동화됐고 섬은 버려졌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뱀들이 가끔 협력 사냥 같은 고급 행동을 보인다고 해요. 피난처에서 발견된 뼈 조각들은 더 큰 포유류를 먹는다는 걸 암시해요. 이성열 데이터는 먹이가 풍부하고 천적이 없어서 번성하는 예외적으로 큰 뱀과 관련된 이상 징후를 보여줘요. 해군 순찰대는 섬 근처에서 뱀이 헤엄치는 걸 관찰했어요. 이게 그들의 습성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내고 근처 해안 지역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생각하게 하죠. 거대한 에메랄드. 브라질의 한광산 깊숙이 작업자들이 무게 약 800파운드의 높이가 4피트가 넘는 거대한 에메랄드를 발견했어요. 이 보석의 가치는 거의 3억 1천만 달러, 그러니까 대략 4,500여 원 정도 된다고 해요. 10명의 남자들이 일주일에 걸쳐 지하 200m에서 이걸 끌어올렸답니다. 크기와 투명도, 색상면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최고급에 속해요. 그런데 발견을 보고한 현장 감독이 곧바로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이 에메랄드의 소유주는 아직 비밀에 붙여져 있고 보안을 위해 다양한 경로와 팀을 통해 이동시킨다고 해요. 도난 시도 중에 보안 요원들이 다친 사건도 있었어요.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 때문에 정부 개입 우려가 나오면서 공개 전시나 판매가 지연되고 있답니다. 그 광산 지역은 국가안보구역으로 지정됐고 주변에 대규모 에메랄드 매장지가 더 있을 거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광산은 지금 봉쇄된 상태로 군대가 지키고 있어요. 관련된 작업자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발견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비밀 유지를 강요받았다고 하네요. 브라질 정부는 국제적인 구매 제한을 모두 차단하고
이 에메랄드를 국가보물로 선언하면서 수출을 금지했어요. 이 때문에 일부 불법 시장 활동이 일어나기도 했답니다. 이 에메랄드와 관련된 설명할 수 없는 죽음들이 여러 건 보고됐어요. 보험 조사관들은 여러 사례를 지적하면서 이 보석의 중요성이 단순한 돈가치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리오네그로 강이 아마존강과 만나는 곳에서 두 강의 물이 거의 3마일, 그러니까 6km 가까이 섞이지 않고 나란히 흐르며 뚜렷한 자연 경계를 만들어내요. 이 장면은 우주에서도 보일 만큼 선명하답니다. 리오네그로의 검은색에 가까운 따뜻한 물은 유기 화합물이 풍부하고 아마존의 밝은색 물은 퇴적물이 많아요. 온도와 밀도, 화학 성분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분리된 상태를 유지한대요. 이 경계는 복잡한 자연 요인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여요. 여기에는 독특한 생태계가 번성하는데 물고기와 식물, 미생물들이 이 전환지대에 적응해 살고 있어요. 원주민 공동체들은 이곳을 신성한 장소로 여기며 경계를 인간과 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존재로 본다고 해요. 이런 생각이 이제 과학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답니다. 수중 영상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뚜렷한 물층들이 보이네요. 물고기들은 현재 기기보다 더 민감하게 물의 특성을 느끼며 이 보이지 않는 경계를 따라 헤엄친다고 해요. 브라질 정부는 환경 보호를 위해 이곳 연구를 제한하고 있지만 기밀 해제 문서에 따르면 군대가 이 경계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우주에서 본 우주비행사들은 이 날카로운 강의 경계를 분명히 볼 수 있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자연 랜드마크 중 하나로 꼽히네요. 화학 분석에서는 두 강의 상호작용으로 예상치 못한 화합물들이 발견됐고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과정들이 드러났어요. 쌍둥이 마을. 아르헨티나 국경 근처에 있는 외딴 마을 칸디두 고도이에서는 수십 년 동안 쌍둥이 출생률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거의 모든 출생의 절반 가까이가 일란성 쌍둥이일 정도예요. 이상한 현상은 1960년대에 시작됐는데 그 무렵 독일 의사 한 명이 이 지역을 방문했다고 해요. 일부 주민들은 이 의사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실험으로 악명 높았던 나치 의사 요제프 맹겔레였다고 믿고 있어요. 그는 전쟁 후 남미로 도피했다고 알려져 있죠. 주민들은 임산부들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했던 한 남자를 기억해요. 하지만 그 치료의 정확한 내용은 아직도 불분명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방문이 마을의 놀라운 쌍둥이 출생률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추측하죠. 브라질 정부가 일부 비밀 취급한 유료 기록을 보면 쌍둥이들의 유전 패턴이 이상해서 다른 곳보다 특정 희귀 유전자 마커가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나와 있어요. 유전학자 아넨시르 플로레스 박사는 마을 쌍둥이들에게서 독특한 유전 특징을 발견했어요. 프라이버시 문제로 연구가 제한됐지만 일부 기밀 해제 문서에는 정부 과학자들이 수년간 이 인구를 연구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최근 보고에 따르면 쌍둥이 출생률이 여전히 높아서 어떤 가정에서는 여러 쌍의 쌍둥이를 낳기도 한대요. 주민들은 쌍둥이들에게서 놀라운 건강 특성을 보인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관찰들이 과학자들의 지속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이 현상의 완전한 이유는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바이아의 야수. 2017년에 바이아주 숲을 탐험하던 15살 소녀가 진흙이나 어두운 털로 덮인 인간형 생물의 흐릿한 사진을 찍었어요. 머리에 뿔 2개가 달려 있었고 뭔가를 들고 있는 것 같았는데 무기일 수도 있고 천으로 싼 작은 아이일 수도 있었죠. 처음에는 회의론자들이 이 사진을 가짜라고 치부했지만 법의학 분석 결과 조명이 일관되고 질감과 비율이 주변 환경과 잘 맞아서 꽤 흥미로워졌어요. 소녀는 충격받아 집에 돌아와서 말이 없었는데 정신문제 이력은 전혀 없었어요. 그녀는 그 생물을 키가 약 7피트 정도 되고 근육질이며 자연적인 뼈뿔이 있고 지능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묘사했어요. 동물 같은 느낌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이걸 마핑구알이라고 부르는데 민속에 나오는 숲의 수호자로 완전히 인간도 동물도 아닌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사진 분석에 따르면 그 생물이 천으로 싼 인간 아이를 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지역 실종 사건들과 연결지어 의문이 생겼어요.
당국은 사진을 사기라고 치부하고 소녀의 카메라를 압수했대요. 숲관리인들은 제한구역에서 알려진 어떤 동물과도 다른 큰 두발 자국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하이킹이나 캠핑 중에 수십 명이 실종됐고 수색팀이 가끔 투쟁 흔적을 찾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미스터리가 계속되고 있어요. 거대한 아나콘다. 브라질 아마존에서 댐을 짓던 건설 노동자들이 발굴 중이던 동굴에서 죽은 아나콘다를 발견했어요. 길이가 33피트나 되고 무게가 약 880파운드쯤 돼서 이전 기록보다 8피트 이상 길었어요. 공식 보고에 따르면 건설 폭발이 죽음에 기여했을 수 있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폭발 전에 이미 죽어 있었고 일부 상처는 폭발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뱀의 크기를 보면 사람 크기의 먹잇감을 삼킬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 내용물 분석에서 여러 큰 포유류의 뼈가 나왔는데 일부는 그 지역에 없는 종이라 사냥 범위가 넓거나 먹잇감이 옮겨진 걸로 보였어요. 노동자들은 다른 큰 뱀들의 탈피 껍질도 발견했지만 발견 후 동굴은 봉쇄됐어요. 정부는 일시적으로 현장을 폐쇄하고 표본을 제거한 뒤 환경평가를 시작했어요. 그 기간에 과학자들의 조사가 있었다고 일부 노동자들이 말하네요. 원주민 공동체들은 오랫동안 거대한 아나콘다 이야기를 전해왔는데 예전에는 민담으로 여겼지만 이번 발견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어요. 환경단체들은 표본이 빨리 제거돼서 연구 기회가 제한된 점을 우려했어요. 동굴은 여전히 폐쇄돼 있고 위성 사진에 지속적인 활동이 보인대요. 다른 아마존 프로젝트에서도 비슷한 큰 뱀 목격이 보고되지만 잘 문서화된 경우는 적어서 아직 이해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아마존 거대 진해. 브라질 열대우림 깊숙이 사는 아마존 거대 진해는 크고 무서운 포식자예요. 보통 몸 길이가 12인치 정도까지 자라는데 최근 목격 사례에서는 일부가 18인치를 넘는 훨씬 더 큰 개체들도 보고됐어요.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죠. 이 진해들은 거미, 전갈, 도마뱀, 작은 뱀 등을 효율적인 사냥 기술로 잡아먹어요. 강한 다리로 먹이를 꽉 붙잡고 특수한 앞다리로 독을 주입해서 마비를 일으키거든요. 최근 탐험에서는 이 진해들이 때때로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모습이 관찰됐어요. 이전에는 잘 기록되지 않았던 행동이에요. 곤충학자 엘레나 로드리게스 박사는 독이 더 강해지고 예피가 더 단단해지며 감각 능력이 향상된 변화 징후를 관찰했어요. 심지어 사람 냄새를 감지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현지 주민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 진해들이 가끔 사람 사는 지역 근처로 오는데 냄새 흔적을 따라오거나 캠프사이트를 지나가기도 한대요. 아마존 외딴 마을 병원 기록을 보면 진해에 물린 사고가 늘고 있어요. 물리면 조직이 빠르게 손상되고 감염이 생겨 치료가 어려워지죠. 이 진해들은 버려진 건물, 건설 현장, 도시 외곽 근처에서도 발견되면서 사람 환경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요. 브라질 정부는 이 생물에 대한 연구 정보를 대중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어요. 대중 불안과 관광 산업 영향 때문이에요. 그래도 정글 가이드와 현지 주민들은 만남이 더 잦아졌다고 계속 보고하고 있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이네요. 버팔로를 타는 경찰. 브라질 마라조 섬에서는 경찰들이 아시아 물소, 워터 버팔로를 타고 거리와 수로를 순찰해요. 홍수와 늪지대가 많은 지형에 딱 맞는 동물이거든요. 우기에는 지늘기 차량을 가두어 버려서 쓸모없어지죠. 이 물소들은 넓은 발굽 덕분에 4피트 깊이의 물과 부드러운 진흙을 쉽게 지나가요. 밤눈이 밝고 후각이 뛰어나며 시속 30마일까지 달릴 수 있어요. 경찰관들은 물소와 가까운 유대를 맺어요. 물소들이 명령을 따르고 독립적으로 순찰하며 타는 사람을 보호해주거든요. 어떤 물소들은 같은 경찰관과 10년 넘게 함께 일하기도 해요. 경찰견처럼요. 물소를 훈련시키는 건 여러 해 걸리는 기술로 현지 경찰 가족들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와요. 총소리에도 침착하게 있고 치안 활동을 돕도록 배워요. 이 성공적인 방법은 지형이 어려운 다른 지역에도 영감을 주고 있어요. 물소들은 차량보다 유지비가 적게 들고
감시나 군중 통제에 더 좋은 시야를 제공해요. 지역 주민들은 이런 순찰을 소중히 여기는데 범죄율이 낮아지고 경찰 존재감이 강해지니까요. 물소들은 홍수 구조나 범인 체포 역할로 지역 영웅이 됐어요. 사람 잡아먹는 물고기, 아라파이마 기가스. 탁한 아마존강에 사는 아라파이마 기가스는 길이가 15피트까지, 무게가 440파운드를 넘는 거대한 물고기예요. 현지 어부들은 사람을 공격한다는 보고 때문에 이 종 근처에서 조심해요. 공식 기록으로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56건이 공격이 있었고 그중 21건이 사망으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외딴 지역 사건들은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라파이마는 물 표면에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산소가 부족한 물에서도 활동할 수 있어요. 물 위로 올라올 때 튀는 소리가 나서 현지 주민들이 알아채죠. 이들은 매복 포식자로 물 표면 근처에서 가만히 있다가 강력한 머리로 공격해 심각한 부상을 입혀요. 일부 연구에서는 이 물고기들이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 곳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 같다고 해요. 보트를 따라오거나 주변 쓰레기를 이용한다는 보고도 있지만 이런 행동을 확인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많은 물고기와 달리 공격이 집요할 수 있지만 세부 사항은 아직 조사 중이에요. 원주민 공동체들은 아라파이마 근처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통 낚시 방법을 사용해요. 삼림 벌채나 댐 건설 같은 환경 변화로 서식지가 바뀌면서 아라파이마가 집중되고 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브라질 정부는 보존을 이유로 일부 지역 연구 접근을 통제해요. 일부 문서에서는 군사 과학 관심을 암시하지만 생물학적 응용 주장들은 확인되지 않았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상파울루는 광고 없는 도시예요. 2006년 9월에 상파울루가 주요 도시 중 처음으로 모든 5개 광고를 금지했어요. 1만 5천 개가 넘는 빌보드를 제거한 거죠. 길버토 카사브 시장이 주도한 깨끗한 도시법 덕분에 도시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집행 비용이 엄청났어요. 비판자들은 2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고 거의 1억 9,5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2,890억 원 정도의 수입이 줄어들 거라고 경고했어요. 이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소송도 많이 일어났죠. 어떤 사람들은 이 금지가 부동산 가치를 올리고 작은 가게들이 더 좋은 동네로 옮기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요. 광고가 사라지면서 길 찾는 습관이 바뀌었고 디지털 도구를 더 많이 쓰게 돼서 정부와 연결된 테크 회사들이 이득을 봤어요. 범죄 패턴도 변했어요. 광고가 사라진 곳에서는 일부 범죄가 줄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늘어났죠. 연구에 따르면 주민들은 스트레스가 줄었지만 상업 문화에서 좀 더 단절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5년 후에는 70% 이상이 금지를 지지했는데 설문 방법에 대한 비판도 있었어요. 전통 광고 일자리는 줄었지만 디지털이나 대체 마케팅 분야 일자리는 늘어났어요. 이 법에는 예외가 있었고 집행도 고르지 않았어요. 때로는 정치적으로 연결된 사업체를 더 우대하기도 했죠. 상파울루의 과감한 결정은 다른 도시들에게 영감을 줬지만 독특한 지역 정치와 경제 때문에 같은 규모로 따라 한 곳은 없었어요. 리우데자네이루는 한때 포르투갈의 수도였어요. 1808년에 포르투갈 왕실 전체가 나폴레옹을 피해 브라질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리우데자네이루가 유럽 밖에서 처음으로 유럽 수도가 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위험을 피한 게 아니라 포르투갈 식민지를 계속 통제하면서 안정적인 글로벌 기반을 만들려는 계획이었죠. 1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왕실 가족과 관리들을 포함해서 귀중한 기록과 왕실 재물을 가지고 대서양을 건넜어요. 유럽 통치가 남아메리카로 옮겨진 거예요. 리우는 순식간에 유럽 스타일의 수도로 성장했고 정치, 경제적 위상이 올라갔어요. 반대로 포르투갈은 멀리서 통치받는 지방처럼 됐죠. 브라질의 금과 다이아몬드 같은 자원을 직접 통제하면서 포르투갈은 이득을 봤지만 브라질 발전은 포르투갈 이익에 맞춰졌어요. 현지 엘리트들은 권력을 얻으려 했지만 리스본보다 더 엄격한 유럽 사회 계층이 강요됐어요. 이 시기는 유럽, 원주민, 아프리카 영향이 섞인 독특한 문화가 예술과 문학에 생겼어요.
국제적으로 브라질이 포르투갈 외교 중심이 돼서 글로벌 정치적 중요성을 얻었죠. 존 6세 왕이 1821년에 포르투갈로 돌아갈 때 아들 페드로를 브라질에 남겨뒀고 그게 브라질 독립으로 이어졌어요. 리우가 유럽 수도였던 유사는 오늘날에도 건축, 문화, 국제적 역할에 남아있어요. 브라질 일부 수감자들은 책 읽기와 자전거 타기로 자유를 얻어요. 브라질 교도소 시스템이 전통적인 처벌을 넘어 혁신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독서로의 구원 프로그램은 고전 책을 읽고 분석하면 한 권당 4일씩 형기를 줄여줘요. 교육 수준이 9년 미만인 수감자들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 이들에게 진짜 교육 기회가 생기는 거죠. 책 읽기는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줘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성취감을 주며 보고서 쓰기는 재사회화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높여요. 또 다른 프로그램은 고정 자전거를 타서 가로등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16시간 타면 1일 형기가 줄어요. 이건 건강, 일자리 기술, 지역사회 연결을 촉진해서 과거를 넘어 긍정적인 정체성을 만들어줘요. 이 프로그램들을 합치면 지적 신체 재활이 섞여 재범률이 낮아졌어요. 비판자들은 형기 감면이 정의와 억제력을 약화시킨다고 하고 피해자 측에서는 너무 관대하다고 봐요. 정부가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자원이 고르지 않아 성공의 차이가 있어요. 국제 전문가들이 브라질 모델을 연구하고 일부 나라도 비슷한 걸 도입하지만 브라질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상파울루 시민들이 코뿔소를 시의회 의원으로 뽑았어요. 1959년에 상파울루 사람들이 5살 암컷 코뿔소 카카레코를 거의 10만 표로 시의회에 뽑았어요. 이건 정치 부패와 식량 부족, 공공서비스 실패에 대한 강력한 항의였어요. 학생들이 시작한 캠페인이었죠. 학생들이 카카레코 이름으로 20만 장 투표지를 찍었고 화난 유권자들이 그녀를 정직하고 부패하지 않은 상징으로 받아들였어요. 기존 후보들에게 없는 자질이었죠. 시 정부는 횡령, 뇌물, 편파로 스캔들 투성이었어요. 카카레코의 당선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어요. 민주주의의 대표성의 본질을 도전했죠. 코뿔소는 인간 정치인처럼 뇌물 받거나 부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헌법 위기가 생겼고 비인간 당선자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결국 정치권은 유권자 선택을 무시하고 투표를 무효화하고 새 선거를 했죠. 이건 대중의 불신을 확인해줬어요. 국제 미디어의 주목으로 카카레코는 정치 저항의 상징이 됐고 전 세계에 비슷한 시위를 영감줬어요. 다음 선거는 투표율이 낮아지고 결과가 약해졌는데 원래 투표가 진짜 대중 불만을 반영했다는 증거예요. 오늘날 브라질에서는 부패한 정치인보다 코뿔소를 뽑는 게 낫다는 말이 여전히 유행이고 동물 테마항의 후보들이 정치 현상을 계속 도전해요.